11월 5일 수요일 UCL 챔피언스리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폴리는 4-1-4-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 점유와 압박 타이밍의 정교함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루카는 하이포스트 근처에서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다. 폴리타노는 우측 라인에서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공간이 열릴 때마다 컷백으로 득점 찬스를 만든다. 특히 데브라이너는 전방 압박 타이밍을 완벽히 읽으며 상대의 빌드업 루트를 끊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탈취 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빠른 역습의 중심이다. 나폴리의 중원은 세 줄 간격 유지가 치밀하고 압박 시점이 정교해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적다. 또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의 템포가 일정해 한번 리듬을 잡으면 상대를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인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중원에서 탈취 후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으로 밸런스를 잡지만 후방 빌드업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포스트업은 가능하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제한적이다. 바오야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이 늦어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도안리츠는 좌우 이동이 활발하지만 전방 연계 시점에서 볼 소유 시간이 길어 공격 리듬을 자주 끊는다. 결국 골키퍼까지 볼이 내려가며 템포가 멈추는 장면이 반복되고 하프라인을 넘기기 전에 압박에 고립되는 패턴이 많다. 측면 전환은 빠르지만 중앙 집중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마무리 루트가 단조롭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 전환 시 뒷공간 노출이 잦은 점도 뚜렷한 약점이다. 결과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빌드업 안정감이 떨어져 나폴리의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나폴리는 전방 압박 타이밍과 역습 전개 속도 모두 완성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데 브라이너의 시야와 루카의 연결, 폴리타노의 침투가 조화되며 공격 템포가 흔들림이 없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느린 빌드업과 불안한 간격 유지로 인해 전반부터 경기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전환과 하프라인 탈취에서 앞선 나폴리가 홈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 구조로 압박 라인을 세우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하다. 자페이리스는 중원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시야가 좁아진다. 프로보드는 세컨드볼 경합에서는 성실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공수 전환 시 균형을 잃는다. 프레코프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UCL 수준의 압박 강도에서는 볼 컨트롤이 불안하다. 결국 중원과 측면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늦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구간이 열릴 때마다 상대 윙어의 컷인 타이밍을 놓치며 위험한 장면이 잦다. UCL 무대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 리그보다 훨씬 높은 템포를 버티지 못하며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아스날처럼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는 중원 간격이 열리는 순간부터 위기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 전환의 정확도가 유럽 정상급이다. 요케레시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하이볼 처리와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마두에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컷백 루트를 만든다. 이 구간이 슬라비아 프라하의 수비 허점이기 때문에 침투 타이밍만 맞으면 연속적인 찬스가 나온다. 웨데고르는 빌드업 시볼의 속도를 조절하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스루 패스로 리듬을 바꾼다. 이 조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점유 컷백 마무리라는 완성된 구조를 구현한다. 아스날은 점유율 기반의 공격뿐 아니라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마두에케의 돌파로 균형을 무너뜨린다. 특히 마두에케가 컷백 루트를 만들면 문전에서 요케레시가 2차 반응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전환, 마무리까지 3박자가 완성된 팀이 아스날이다. 이 경기는 아스날의 템포에 슬라비아가 대응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프 스페이스를 마두에케가 점유하며 컷백 루트를 만든다면 프라하 수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웨데고르의 조율과 요케레시의 마무리가 맞물리며 아스날이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스날의 공격 전개 속도가 체코 리그 강호 슬라비아 프라하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것이다. 파리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볼이 위치한 지역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완성하고 있다. 볼 주변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패스 루트를 다양화하고 점유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구조다. 덴벨레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터치라인을 넓히며 1대1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다. 바르콜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찍고 순간적인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든다. 파비안 루이스는 볼 소유 구간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회피와 빌드업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파리는 볼이 있는 구역에 인원을 집중시키는 전술적 점유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전방 압박과 동시에 세컨드 볼 회수율까지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는 볼의 위치에 따라 전술적 인원을 유연하게 배치하며 상대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공 주변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후 재점유 속도가 빨라 미넨의 후방 전개를 끊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미넨은 4-2-3-1 전형으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최근 측면 의존도가 높아 중앙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있다. K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이 정교하고 세컨드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다. 올리세는 좌우 스위칭으로 공격 전환을 시도하지만 볼이 막히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진다. 고레츠카는 박스 투 박스 역할로 활동 폭이 넓지만 압박 강도 높은 상대를 만나면 패스 미스가 잦다. 미넨은 여전히 폭넓은 공격 옵션을 지녔지만 공을 잃는 순간 수비 전환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상대가 중앙 점유를 강화할 경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뒷공간 노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미넨은 케인을 향한 롱볼 중심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파리의 중원 점유 압박이 완벽히 작동할 경우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파리는 볼 중심 전술의 완성도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점유율 전환의 조합이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넨은 압박 대응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밀리며 결국 파리의 세밀한 점유 구조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파리가 홈의 리듬으로 템포를 통제하며 완벽히 설계한 승부가 될 것이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에키티케를 최전방에 두고 살라와 소보슬러이가 그 뒤를 받친다. 살라는 여전히 폭발적인 돌파력과 컷인 타이밍에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과부하로 인한 움직임 기복이 보인다. 소보슬러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 전환의 전면의 중심을 맡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에키티케는 침투 속도는 빠르지만 피니시 집중도가 들쭉날쭉해 박스 내 결정력에서 불안 요소를 남긴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중원 커버가 불안하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떨어진다. 결국 수비 전환 시 포백이 내려하는 타이밍이 늦어 상대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작하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공간이 열릴 위험이 있다. 홈에서의 강한 템포는 여전하지만 후방 밸런스가 흔들릴 때는 단 한 번의 역습에도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스피드라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으로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이 완벽히 정비된 팀이다. 비니시우스는 터치라인을 따라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로 리버풀 수비를 직접적으로 흔들어낼 것이다. 그는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예리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 음바페에게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음바페는 최전방에서의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짧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 후 슈팅으로 이어가는 플레이에 능하다. 벨링엄은 이 선에서 흐름을 조율하며 비니시우스의 돌파 타이밍에 맞춰 전방 침투를 병행한다. 네 군데의 공격축이 동시에 가동되며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돌파, 컷백, 세컨드 찬스 재진입의 루트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리버풀 포백의 커버 타이밍을 시험할 것이다. 결국 비니시우스의 돌파 한 번이 리버풀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고 음바페의 결정력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템포 싸움 속에서 레알의 전술 완성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비니시우스의 폭발적인 돌파와 음바페의 결정력은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반면 리버풀은 압박 전환에서의 강력 유지가 느슨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템포와 전환 리듬이 리버풀의 체력을 앞서며 원정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중권과 측면의 균형을 바탕으로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연결 지점을 만든다. 줄리아노 시모네는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수비 라인을 깊게 끌어내려 공간을 창출한다. 알렉스 베나는 미드필드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탁월해 상대의 압박 강력이 벌어질 때마다 중앙 공간을 효율적으로 점유한다. 특히 그는 짧은 원터치 패스와 전진성 있는 볼 전개로 공격의 템포를 주도한다. 이때 그리즈만이 이 선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 전환이 빠르고 미드필더 간 간격이 좁아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술적 완성도가 위니용의 중원 압박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윈용은 3-4-1-2 포메이션으로 수비 라인을 세우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 강력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플로르즈와 엘하지의 움직임이 수평선에 머물러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처가 느리다. 그로 인해 중원 압박이 유효하지 않고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쉽게 열리며 전방으로 볼이 쉽게 투입된다. 데이비드는 수비 시 적극적인 가담을 보이지만 라인 간격이 정리되지 않아 2차 수비 타이밍이 늦는다. 또한 중앙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과도해 측면 전환 수비가 느려지고 세컨드 지역 커버도 불안하다. 이 구조적 허점은 베나와 그리즈만 같은 전진형 미드필더에게 완벽히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윈니용은 수비 블록을 내리며 버틸 수밖에 없지만 전진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쉽게 주도권을 잃는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베나와 그리즈만의 조합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윈니용의 압박 구조를 무력화할 것이다. 윈니용은 수비 집중도로 버티겠지만 강력 붕괴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일 것이다. 결국 경기의 템포를 장악한 AT 마드리드가 전술적 우위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는 3-4-3 전형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의 리듬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일디즈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폭발적인 첫 스텝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 강역을 무너뜨리는 유형이다. 그는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며 컷백 루트를 자주 창출한다. 데이비드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균형을 흔든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의 핵심이며 압박 회피 후 이선 전환 패스를 통해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일디즈와 로카텔리의 영예가 전환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며 공격 전개를 단숨에 가속시킨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라인 강력이 조밀하고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 장악력과 전환 템포 모두 리그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방 클러치에서도 집중력이 돋보인다. 스포르팅은 4-2-3-1을 기본으로 하지만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 노출이 잦다. 이 약점은 상대 윙어에게 아이솔레이션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켄다는 활동량이 풍부하나 수비 가담 시 라인 밸런스 유지가 흔들리며 측면 전환 대처가 늦다. 곤살베스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판단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트링캉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체력 관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후반의 퍼포먼스가 급격히 떨어진다. 중원 더블 피벗이 깊게 내려앉으면서 전진 패스가 차단되고 전환 타이밍이 느려 역습에 쉽게 노출된다. 결과적으로 수비 공격 간 간격이 벌어지고 좌측 수비 뒷공간이 상대 윙어에게 지속적으로 공략당하고 있다. 이 약점은 일디즈의 침투와 컷백 루트에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포르팅의 좌측 수비 불안과 라인 간격 붕괴는 유벤투스의 빠른 전환 공격에 완벽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디즈의 컷백 루트와 로카텔리의 템포 조절은 경기 전체 흐름을 지배할 핵심 요소다. 결국 유벤투스가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압박의 중심축으로 인터셉트 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사비 시몬스는 이선에서 드리블, 돌파 후 박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예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무너뜨린다. 그는 개인 기술뿐 아니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읽기 능력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콜로 무아니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움직임의 폭으로 상대 센터백을 흔든다. 토트넘은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을 시도해 폭을 넓히고 세컨드 라인에서의 침투 타이밍을 유도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팔리냐의 제공권과 시몬스의 킥 정밀도가 결합되면 득점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강한 압박을 가하고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코펜하겐은 4-4-2 전형으로 수비 간격 유지에는 집중하지만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불안정한 장면이 많다. 옐료누시는 전환 시볼 운반 능력이 좋으나 이선 지원이 늦어 단독 플레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잦다. 아슈리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들쭉날쭉하다. 클렘은 전방에서 수비수를 등지는 플레이로 시간을 벌지만 세컨드 가담이 부족해 공격의 흐름이 단절된다.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늦게 복귀하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상대 이선이 자유롭게 전진하며 중거리 슈팅 허용률이 높다. 세트피스 수비 시 맨마킹과 지역 방어의 혼선으로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는 편이다. 전반에는 집중력이 유지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토트넘은 팔리냐의 압박 중심 구조와 시몬스의 전진성을 통해 경권 주도권을 완벽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코펜하겐은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해 실점 리스크가 크다. 세트피스 퀄리티와 공격 전개 완성돼서도 토트넘의 우세가 확실하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초반부터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전환 타이밍을 살린 오버 흐름이 예상된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